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139페이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그림 5-10회에서 막 수송체 5가지를 정의를 내렸죠. 이걸 기억하시고 다시 4-2 채널 단백질은 물로 채워진 열린 통로를 만든다 부분 봐주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4-2 두 번째 테라그래프입니다. 채널 단백질은 통과시키는 물질들에 의하여서 이름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부분의 세포들은 아쿠아포린이라고 하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물 채널을 가지고 있다. 이 밖에도 100여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의 이온 채널들이 또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139페이지 맨 밑에 테라그래프 채널은 그것의 문이 보통의 경우에 열려 있는지 또는 닫혀 있는지에 의해서 구별이 되고요. 자, 열린 채널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대부분의 시간을 열린 상태로 있어서 조절이 안되고 이온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겠죠. 이들 문이 가끔 닫히지만 이런 채널들은 평소에 마치 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겠죠. 물구멍처럼 열린 채널은 종종 누출 채널, 그냥 혹은 단순하게 포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동성 채널은 대부분의 시간을 닫힌 채로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서 채널을 통과하는 이온들의 이동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작동성 채널이 열렸을 때 이온들은 채널을 통하여 열린 채널처럼 자유롭게 이동하겠고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작동성 채널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그건 무엇이겠냐. 먼저 나오는 것이 화학 작동성 채널이네요. 이 경우에는 이것이 열리고 닫힐 때 채널 단백질에 결합하는 세포 내부의 전달 분자나 세포 외부의 리간드에 의해서 조절되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전압 작동성 채널은 말 그대로 전압이니까 정기적인 상태의 변화에 의해서 열리거나 닫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 작동 채널은 온도가 증가하거나 혹은 막의 긴장성 차이에 의한 압력의 차이 같은 이런 물리적인 힘에 반응하는 경우를 기계 작동 채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 4-3을 하기 전에 위에 있는 연속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토성 섬유증은 정상적으로 염소이온을 수송하는 작동성 채널 단백질 이상에서 유래된 병이네요. 그래서 이 채널의 이름, 아까 우리가 CFTR이라고 그랬죠. 낭토성 섬유증 막관통 유도조절자 이렇게 이름을 번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 땀샘, 그리고 이자의 상피세포의 막에 위치하고 있네요. CFTR 채널은 ATP가 채널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결합할 때 열리는 형태의 단백질입니다. 낭폭성 섬유증 환자들에서 CFTR이 기능이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고요. 결과적으로 상피를 통과하는 염소의 수송이 일어나지 않고 두꺼운 점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CFTR은 화학, 전압, 기계작동성 중에서 어떤 방식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뭐 전압은 아니죠. 기계도 아니고 화학이 되겠죠. 그죠? 4-3으로 갑니다. 운반 단백질은 분자를 이동하기 위하여서 분자 구조를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형태의 수송 단백질은 운반 단백질이고요. 운반 단백질은 특정한 기질과 결합하게 되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이 되어서 세포막을 관통하여서 그 기질을 운반하네요. 계속해서 5-10에 있는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포도당이나 아미노산과 같은 작은 유기분자들은 채널로 통과하기에 너무 커서 운반 단백질에 의해서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a, K와 같은 이온은 채널 단백질뿐만 아니라 운반 단백질을 이용해서 또 수송이 될 수가 있네요.
그 다음 테라그래프. 어떤 운반 단백질은 오로지 한 종류만을 운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단수송체 이야기했고요. 보통 운반체는 2개 또는 3종류의 운반을 같이 한다. 공동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서로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경우, 우리가 동반,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져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역은 뭐예요?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41페이지 오른쪽에 세 번째 테라그래프요. 운반 단백질의 한쪽은 막을 통과하여 자유로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장벽을 항상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5-12 이 그림에 의하면 파나마 운하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라고 해서 그림 A와 B, 자 B를 볼게요.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되면 리간드 결합 부위의 친화력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운반하고자 하는 단백질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고, 그럼 이거 가운데 갇히겠죠. 그 다음에 한쪽 문이 또 열리게 되면은 마치 배가 지나갈 수 있듯이 운반되고자 하는 단백질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142페이지 4-4 촉진 확산은 운반 단백질을 이용한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극성 분자의 화학적 성질을 보면 세포막의 내부 지지를 통과할 수 없는데도 세포 안과 밖을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극성 분자들은 특정 운반 단백질에 의해서 촉진 확산으로 세포막을 통과합니다. 당과 아미노산들이 촉진 확산으로 세포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대표적인 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글루트 수송체라고 알려져 있는 또 큰 패밀리네요. 이것들은 포도당과 유사한 육탄당을 운반합니다. 촉진 확산은 단순 확산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수송되는 분자들은 농도 기울기를 따라서 이동하며 이 과정에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부 농도가 세포 외부 농도가 서로 같아질 때 그 이동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4-5 능동수송. 아까 우리가 농도 기울기에 역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역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6번째 줄 능동수송에 필요한 에너지는 ATP의 고에너지 인산화 결합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얻는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능동수송은 2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아까 1차, 2차 이렇게 나눴죠. 1차 직접 능동수송. 이것은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여서 분자를 수송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ATP의 고에너지 인산화 결합에서 직접 얻는 경우 이것을 우리가 직접 능동수송 혹은 1차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 2차 또는 간접은 높은 농도로 수송시키는 에너지는 다른 농도 기울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2차 능동수송은 최종적으로 1차 능동수송에 의존적입니다. 왜냐하면 2차 능동수송을 일으키는 농도 기울기 역시 ATP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차 능동수송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능동수송은 ATP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1차 능동수송 자체가 ATP를 사용한다는 것은 뭐예요? ATP, 즉 인산기를 분리시키면로써 나오는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인산기를 분해하는 탈인산화 작용을 하는 효소의 역할을 가진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ATP를 분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AT페이저, ATP를 분해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AT페이저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자주 언급되는 AT페이저의 이름을 표 5-7에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름 한번 봅시다. NAK AT페이저, NAK 나트륨 칼륨 펌프죠. NA와 K
이 굉장히 우리 생리학에서 많이 나오는 이동인데요. 이것들이 이동할 때 사용되는 AT페이저 영동 수송체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칼슘을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효소 칼슘 AT페이저, 그 다음에 H 플러스 양성자죠. 그 다음 H 플러스와 K 이것을 갖다가 수송하는데 이건 또 H가 들어오면 K가 나가는, 위에도 NA가 들어오게 되면 K가 나가거나 K가 들어오면 NA가 나가거나, 그래서 이것들은 역수송 이런 형태로 수송의 형태를 구분하기도 하네요. 다시 위에 표 5-7 바로 위에 테라그래퍼, 나트륨 칼륨 펌프는 아마도 동물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수송 단백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포막 양쪽의 NA와 K의 농도 기울기를 유지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송체는 한 개의 ATP가 소비될 때마다 어떤 현상이 생기죠? 3개의 NA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네요. 내보낸 대신에 2개의 K가 세포 내로 수송이 되네요. 몇몇의 세포에서는 이러한 이온들의 이동에 세포에서 생성되는 ATP의 30%까지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NAK AT페이즈가 작동하는 모델을 5-15에 나타내었는데요. 이것을 보기 전에 5-13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5-13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으로 운반되는 포도당의 촉진 확산이 되어 있어요. 촉진 확산. 자, 포도당의 촉진 확산은 아까 글루트가 관여한다고 그랬죠. 글루트가 관여해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촉진 확산이죠. 그래서 글루트의 수송체를 사용하게 되겠고, 이것들이 이제 내외부 평행이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확산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C를 보게 되면 세포 안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포도당 6인산으로 바뀐다. 그래서 세포 안에 포도당 농도를 낮게 유지하여서 확산이 절대로 평행에 도달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ATP 생성 과정에서 인산화 과정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인산화 과정. 결국 이 TCA 사이클을 거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 관여하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그림 5-14 좀 전에 언급한 칼륨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AK AT페이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NAK AT페이저. 이거는 분명히 NA와 K가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내외부에 농도 기울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여서 NA는 밖으로 내보내고 K는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수송의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 의하면은 NAK AT페이즈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에서부터 2번, 3번, 4번, 5번까지 다시 이게 이제 순환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온들이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ATP에서 유래된 에너지와, 자, ATP가 분해하니까 무기인산이 나오겠죠. P. 이것을 NAK AT페이즈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AT페이즈의 인산화와 탈인산화, 그 다음에 구조변화 이런 걸 가지고 그림을 봐주십시오. 자, 먼저 1번 세포 내에서 3개의 나트륨이 친화력이 높은 부위에 결합을 하네요. 즉 수송하는 마에 친화력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NA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 이제 NA가 농도 기울기 역행에서 세포 외부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ATP를 사용하죠. ATP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AT페이즈가 여기 수송체 단백질 자체가 효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TP에서 온 인산기 P에 의해서 인산화가 됩니다. 즉 ATP가 ADP로 바뀌면서 그 인산기가 여기 와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산화가 되는 과정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3번 NADP가 NA에 대한 친화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포 외부에 문이 열리게 되겠죠. 그럼 세포 외부로 방출이 되고요. 반대로
K에 대한 친화력이 높은 결합 부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세포 외액에 있는 두 개의 K가 친화력이 높은 부분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ATPase의 능력에 의해서 인상기가 왔던 것들이 다시 인상기가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원래의 구조대로 바뀌게 됩니다. 원래의 구조대로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NA가 빠져나가고 K가 들어왔던 그 K 자리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세포 내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143페이지 2차 능동수성 쪽으로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세포 내의 농도가 낮고 세포 외의 농도가 높은 NA의 농도 기울기는 세포가 여러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신경세포는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데 나트륨의 농도 기울기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상피세포는 영양소, 이온들, 그 다음 물을 흡수하는데 이 채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농도 기울기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는 막 수송체를 우리가 2차 능동 수송체라고 한다. 그 다음 2차 능동 수송은 한 분자가 농도 기울기에 순행하여서 이동하는 운동 에너지를 다른 분자가 농도 기울기에서 역행하여서 수송하는 것에 이용을 합니다. 이때 서로 다른 동시에 이동하는 분자가 같은 방향이거나 또는 다른 방향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NA가 세포 안으로 이동할 때 다른 한 개 또는 두 개의 분자가 같이 운반하거나 세포 밖으로 나가는 다른 분자와 바꾸는 경우 주요 나트륨 의존 수송체가 여기 해당하고 있고 이것이 표 5-8에 정리를 해놓고 있네요. 자, 동반 수송체가 있고 역 수송체가 있네요. 동반은 같이, 역은 반대로 이 말이죠. 그리고 나트륨 의존적 수용체가 있고요. 비나트륨 의존 수용체가 있습니다. 자, 나트륨 의존 수용체 보니까 나트륨 K, 그 다음 클로라이드, 나트륨 포도당, 나트륨 클로라이드, 나트륨 탄산, 아미노산, 담즙산, 콜린. 자, 이거는 소화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 신경 전달 물질 흡수 과정. 이런 과정에 전부 다 나트륨이 다 매개되어서 나트륨 의존적으로 이것들이 이동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4페이지 맨 밑에 줄 이동하는 물질은 다른 종류의 이온이거나 방금 봤죠. 뭐 KI면은 뭐 클로라이드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포당도 있었고요. 포당과 같이 전하를 갖지 않는 이런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많은 생리학적 과정에 참여하는 2차 능동수송체 그 중에서 중요한 예를 표 5-8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금 우리 살펴봤던 그런 2차 능동수송체 예 중에서 나트륨 포도당 수송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2차 능동수송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나트륨 포도당 2차 능동수송체 나트륨 글루코스 세칸들이 능동이니까 액티브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터 그래서 SGLT 약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SGLT 약을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 5-16이 바로 이런 나트륨과 포당의 공동 수송체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관여하는 수송체 이름을 뭐라 한다? SGLT 수송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표 5-16의 피겨 리전들을 보게 되면은 이 SGLT 수송체는 나트륨 농도 기울기에 저장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포도당을 농도가 높은 곳으로 수송한다. 결론의 역할이 이거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수송체가 어떤 방법으로 수송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볼까요? 자, 1번 NA가 수송체에 결합하게 되네요. 여기 보니까 SGLT 단백질 이게 바로 수송체죠.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포당과 나트륨의 농도 차이를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에서 한번 비교해 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지금 창자 또는 신장의 내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2번을 볼까요? 2번. 나트륨의 결합은 포도당에 대한 친화력이 높은 부위로 만든다. 즉, 나트륨이 이런 2차 능분 수송체에 와서 붙음으로써 어떻게 된다? 글루코스가 이 수송체에 와서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요. 자, 포도당이 결합을 했어요. 결합하게 되면은 이 결합에 의해서 이 구조가 바뀝니다. 즉, 한쪽이 다시 세포 외액 쪽이 이렇게 클로즈가 되어 있고 세포 내액 쪽이 오픈되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Na 농도가 낮은 세포질로 나트륨을 방출하고요. 이러한 방출은 포도당 결합 부위의 친화력을 낮춤으로써 포도당도 동시에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창자에서 혹은 신장이나 이런 데서 포도당이 들어오는 흡수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45페이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살펴봤던 초록색 1, 2, 3, 4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두 번째 테라그래프. 결과적으로 나트륨이 농도 기울기에 순행하여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용하여서, 자, 방금 내가 이 그림을 보면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 사이에 포도당과 나트륨의 농도를 잘 비교해 달라고 이야기했죠. 나트륨은 어떻습니까? 나트륨은 창자 밖쪽에, 세포 바깥쪽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요. 나트륨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세포 밖에서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겠죠. 들어올 때 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들어온다? 글루코스, 당을 가지고 같이 들어온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과정에서는 ATP가 사용이 됩니까? 사용이 안 되죠. 그렇죠? 사용이 안 되는, 즉 나트륨이 들어오는 과정에 글루코스를 가지고 오는. 근데 글루코스 어떻습니까? 글루코스는 세포 밖에 농도가 더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세포 내에 글루코스의 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내로 포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Na, 포도당, SGLT 수송체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요. 두 번째 테라그래프. 결과적으로 NA가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농도 기울기에 순행하는 거죠.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을 이용해서 포도당은 어떻게 되죠? 농도 기울기에 역행하여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포도당이 나트륨 기울기를 따라서 이동하므로 SGLT 수송체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반면에 글루코스 수송에 관여하는 GLUT 수송체는 가역적이며 농도 기울기에 의존하여서 포당을 세포 안 또는 밖으로 수송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혈중 포당이 높다. 혈당량이 증가하겠어요. 그러면 간세포에서는 GLUT, 글루트 수송체가 포당을 간세포 안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굶는 기간,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지 않을 동안에 혈중 포당의 양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간세포는 저장된 물질인 글루코스가 간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간에 들어와서 이제 포당이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되겠죠. 그 저장이 된 것이 글루코젠이죠. 이 글루코젠이 다시 포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간세포의 포당 농도가 이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혈장의 농도보다도 커지게 되겠죠. 그럼 포당은 어떻게 됩니까? 가역적인 글루트 수송체를 통해서 간세포를 떠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장으로 포당을 내보내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혈당량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포당은 가역적인 글루트 수송체를 통해서 간세포를 떠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슬루트하고 SGLT하고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루트 수송체는 인체의 모든 세포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글루트 수송체가 인체의 모든 곳에 있는데 그럼 인체는 왜 SGLT, NA, 포당 수송, 공동 수송체를 사용하는가? 가장 간단한 이유 뭐겠습니까? SGLT와 글루트 수송체 모두 포도당을 상피세포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는
글루터든 슬루터든 간에, 글루터든 SGLT든 간에 전부 다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SGLT 수송체는 소장 또는 신장세포와 같은 특정한 상피세포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자, 그곳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외부에서 우리가 받아들인, 다이어트를 통해서 받아들인 포당을 흡수만 하기 위한 수단이죠. 흡수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간 같은 경우는 흡수된 것들이 우리 인체 내에서 포당의 사용이 요구될 때 이것을 다시 내보내야 되겠죠. 그럴 때는 글루트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좀 쉬었다가 4-6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